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102년 한국 영화 사상 첫 아카데미 배우상입니다. 외신들은 새 역사를 썼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비중이 높은 2030 세대를 의식한 정치권이 뒤늦게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도 가상화폐 대응기구 설치 논의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고심에 빠졌습니다. 입사 8년 차이야 20, 30대가 주축인 현대차그룹 사무직 노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존 생산직 강성 노조와 달리 회사의 의사결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면에 내세워 MZ세대의 반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민 접촉이 많은 만큼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혈전 부작용 우려로 예약률은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심사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피의자 검찰총장 후보가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장에 방치된 문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2년 연속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여정윤. 지난해 감독상 작품상을 휩쓴 이 기생충에 이어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탔습니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 아시아로 넓혀도 배우로는 두 번째 수상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그녀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그 순간부터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장면들, 김태욱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스타 브래드 피트가 윤여정의 이름을 부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여정윤. 102년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순간입니다.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여배우로는 1958년 일본의 우메키 미요시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Me being here by myself, this I cannot believe. I'm here. 윤여정은 영화 힐빌리의 노래의 글렌 클로즈, 랭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쳤습니다. All the nominees,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We played a different role. 평생 잊지 못할 순간에 윤여정은 자신을 데뷔시킨 고 김기영 감독을 떠올렸습니다.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앞서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윤여정은 믿기지 않은 듯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특유의 유머 넘치는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영화 미나리 제작사의 대표이기도 한 브래드 피트에게도 스스럼 없었습니다.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아카데미 작품상은 노매드랜드에 돌아갔습니다. 클로이 자우가 감독상,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노매드랜드는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올해 84살인 앤서니 홉킨스는 영화 더 파더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령 기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전 세계 상을 휩쓸고 있는 배우 윤여정 씨는 늘 수상 소감이 화제였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고상한 치아는 영국인에게 인정받아 영광이라고 해서 폭소를 자아냈었죠. 이번에도 특별했습니다. 난감한 질문에도 재치 있는 답변으로 응수해 배우의 내공을 보여줬다는데요. 권갑구 기자가 시상식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치러진 레드카펫 행사에서 세련된 모습을 뽐내는 영화 미나리 출연진들. 특히 손자 역의 앨런 김은 반바지 정장을 입고 나타나 이제껏 본 9살 중 가장 멋쟁이 신사란 외신의 호평까지 얻었습니다. 윤여정 씨는 수상소감 당시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고 두 아들의 잔소리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가족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I'd like to thank to my 2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al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이번 아카데미는 임산부가 각본상을 수상하는 등 엄마들이 많아 외신들은 엄마들이 오스카를 이겼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의 입담은 시상식 뒤편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황스런 질문에도 What did you guys talk about and what did he smell like? I didn't smell him. I'm not dog.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해선 무지개를 떠올렸습니다. If we put all color together, make it more prettier. Even rainbow has 7 colors. We are equal human beings. We have the same warm heart. So. 기념비적인 수상소감이었다는 외신의 평가부터 윤여정을 내년 오스카 사회자로 해달라는 취재진의 부탁까지 전 세계 팬들은 75 할머니 배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미국의 명배우 메릴 스트립에 비유된 윤여정. 그의 연기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영어 소감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창피했다며 이 시상식 후에 한국 기자들 앞에 편하게 앉은 윤여정 씨. 내가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입담은 좋다며 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취재진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수아 기자입니다. 상을 받은 기쁨만큼 살짝 상기된 모습으로 등장한 윤여정 씨. 오스카 수상이 최고의 순간이냐는 질문에 솔직한 마음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최고의 순간은 없겠죠. 난 최고 그런 말이 참 싫어요. 그냥 최중만 되면서 살면 되잖아. 우리 다 동등하게 살면 안 돼요?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거침없는 연기로 늘 후배들의 귀감이 됐던 윤 씨. 나 만나는 남자 있다. 네? 있고 결혼할지도 몰라. 누구? 엄마가? 예. 인생 솔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 그러나 거창한 연기 철학 대신 절실함과 연습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연기 철학은요. 제 열등의식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먹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대본이 저한테는 성경 같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돈이면 다 되는 재벌가 딸부터 성매매 여성 역할까지 평범함을 거부했습니다. 당장 딸까요? 잘해드릴게. 윤 씨의 매력은 상대의 장점을 쿨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 컨트롤하는 거가 그래서 내가 43살 먹었는데 내가 존경한다고 했어요. 75살이에요. 그래도 철이 안 나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부담이었다며 넋두리도 하지만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김연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제가 운동선수가 된 거 기분이었었어요. 이런 윤 씨 매력에 빠졌다며 육며들달한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 권위를 내려놓고 솔직함으로 다가선 윤 씨에게 전 세계인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윤여정 씨의 기자회견장에 유승진 특파원도 참석했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 특파원, 기자회견 현장에서 직접 질문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상 이후에 인간 윤여정 그리고 또 배우 윤여정으로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오스카상을 탔다고 해서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시차 문제 또 그리고 시상식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3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 내내 자중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향후 배우로서의 길을 쭉 가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자, 이 미나리가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래서 현재 교민들의 반응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수상 전후로 LA 현지 교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과거 흑인 폭동 그리고 최근 인종 혐오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교민들의 속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수상이 교민 사회에 큰 힘이 될 거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겹치고 아시아계 인종 차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윤여정 씨의 이 수상 때문에 우리 교민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우리 이민 초기에 누구나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가슴에 와 닿았었어요. 특히 우리 윤여정 씨의 그 할머니 연기는 독보적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유뚝파원이 서 있는 그곳이 시상식 장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LA 기차역에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현장은 못 오고 아마 대부분 TV로 관람을 하셨을 텐데요. 마치 한편의 영화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초당 24프레임으로 천천히 찍어서 최대한 영화 같은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관객들이 영화관에 오고 싶게끔 만든 장치라고 하는데요. 또 이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는 대신에 모두 3차례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시상식 무대가 마련됐던 돌비 극장에 가봤는데요. 기둥 한켠에 지난해 작품상을 수상한 기생충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지난해 기생충 작품상 등에 이어 올해 여우조연상으로 2년 연속 쾌거를 이뤘습니다. 현지인도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Yoo Jung-yoon, I hope you win tonight. You already won from the snobbish British people. I hope you win from the snobbish Americans too. 네, 현재 LA 극장의 경우에는요. 10여 개 상영관에서 미나리가 지금 상영 중인데 수상 이후 관객들의 반응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LA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모처럼 기쁜 소식이었죠.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추가 확보하며 하반기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를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11월 집단 면역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많았죠. 이보다 앞당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한 목소리로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사흘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중 도입 예정 백신이 약 8천만 회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토대로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하여 1차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고 일부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2차 접종분으로 확보한 백신까지 1차 접종으로 돌려 1차 접종 속도전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홍대행은 상반기 중 1,809만 회분이 공급되며 3분기엔 접종 목표인 2,400만 명을 훨씬 넘는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집단 면역 조기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를 탄 채 백신을 맞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접종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접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 접종, 주말 접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종을 확대하고 문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스탠리역 노바백스 CEO를 만나 백신 조기 도입을 협의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늘부터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사, 약사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인지 예약률은 50%대에 그쳤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접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남 의령군 소방관들이 예진표를 작성한 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30세 이상 사회 필수 인력 자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겁니다. 몸살기 많이 있으시면 저희는 타이레놀 하나 드시고 주무시고. 경찰관도 예약한 전국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예상한 인원이 좀 있다면 지켜보시죠.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대원 등 사회 필수 인력 접종 대상자는 모두 17만 7천 명입니다.
하지만 접종 예약을 한 건 10만 2천여 명으로 58%에 그쳤습니다.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률 79.3%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함께 접종을 시작한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 만성 신장질환자의 예약률은 각각 52.6%와 28%로 더 낮습니다. 혈전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게 뭐 딱 못 자르듯이 30살로 이게 자르는 게 어차피 비슷한 나이 텐데 그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절반 정도는 뭐 안 맞으시는 것 같고 저도 지금 당장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승인이 안 났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가지고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이 추가로 확보된 것도 변수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행여 다음 차례 때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2분기 예정 인원 접종을 최대한 독려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식당에서 5명 이상이 함께 밥을 먹는 일상 멀어진 지 오래됐죠. 경북 지역 12개 시군이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푸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모습 어땠는지 배유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날 식당에서 5명이 둘러앉아 고기를 굽습니다. 어제까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했지만 오늘부턴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해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모여가지고 밥 먹게 돼요. 오랜만에 같이 드시니 어떠세요? 밥맛이 아주 좋지요. 꿀맛이지. 오늘부터 경북 지역 12개 시군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된 겁니다. 이 가운데 예천 등 5개 지역은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자율규제에 나섰고 이에 맞춰 식당들도 새 안내문을 붙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이제 뭐 안 들려보내도 되겠죠. 어제까지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받을 겁니다.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에 지친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조금 피해를 많이 입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 상인들한테 그리고 이런 장이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하지만 확진자가 많은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여전합니다. 청도군은 이번에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 포함됐지만 바로 붙어있는 경산시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격상돼 걱정입니다. 이달에만 경산시 발생 확진자는 220명에 이릅니다. 통계되면은 국민들이 방심을 한다고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방역당국은 일주일간 12개 시군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지켜본 뒤 완화된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광도 얼어붙은 지 오래죠. 백신이 넉넉한 국가들이 백신 무료 접종을 미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백신 관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준비하고 있는지, 현실성은 있는지 남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가 6월 1일부터 관광객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15일. 현지 여행사들도 코로나 백신 관광 상품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겨냥한 교민업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6월 달쯤에는 그쪽에 호텔 부킹 다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주에서도 안 맞은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6월부터 관광객은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1차 접종을 하는데 백신 종류는 체류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화이자는 21일, 모더나는 28일 이상 체류해야 2차 접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공료를 제외하고 한 달간 숙박비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웃돌 걸로 예상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일주일 만에 50건이 넘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신없이 뭐 새벽까지 오르는데 상품이 되면 바로 알려주라고 이렇게 애들 있는 부부도 오고 한 달 있겠다고 그러더라고, 한 달. 접종 이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는 주정부와 관광업체가 아직 협의 중인 상황. 부작용 가능성이나 귀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감안하면 외국에서 백신을 맞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일은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투자라고 생각하는 2030 세대와 잘못된 투기라고 보는 금융당국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2030 세대들은 이 정부가 투기라고 막으면서 이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가상화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위는 부랴부랴 이 직원들의 투자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건물과 부동산, 예금과 채무 내역 등은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만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고 자진해서 신고할 수는 있어도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법 대신 부처별 행동 강령에서 직무와 관련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부처별로 제각각입니다. 기재부와 금융위, 한국거래소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선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공직자 윤리법에서도 부처별 행동 강령에서도 교묘하게 벗어난 겁니다. 청년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행위를 투기로 간주하던 정부가 정작 공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 좀 이중성이 있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죠. 제가 20, 30대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마지막 생존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오늘부터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조사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 촉구 국민청원은 현재 13만 명이 넘게 서명하는 등 20, 30대 반발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실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왜 세금은 내라고 하느냐. 가상화폐 주요 투자자인 2030 세대들이 부글부글하자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부추길 수도 없어서 정치권은 갈팡질팡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쇄 등을 언급하며 가상화폐 청년 투자자들 민심에 불을 지르자 더불어민주당부터 수습에 나섰습니다. 집은 사기가 힘들고 금리는 낮고 일자리는 없고라고 하니까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투기를 조장하거나 지나친 규제로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대책 수위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야당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TF를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에 특히 여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2030은 은성수의 난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화가 많이 났는데 여권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여야 모두 2030 표심의 위력을 체감했잖아요. 특히 올해 9월과 내년 1월 가상화폐 관련 제도가 바뀌는 분기점이 있거든요.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 비실명 가상계좌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 실명 인증을 해야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고위 인사 발언 한마디에도 이렇게 가격이 요동치는데 대선까지 가상화폐 관련 제도가 2번이나 큰 수정을 거치는 만큼 피해자가 속출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여권 내 고민이 깊습니다. 자, 아까 리포트에서 한 2030 세대는 이제 마지막 생존 수단이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 자, 2030이 제일 화가 난 지점이 뭡니까? 네, 문제가 됐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림을 사고 파는 데에서 양도사익이 있으면 저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은성수 위원장 우선 가상화폐 투자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길이라고 언급을 했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몰릴 수밖에 없는 배경, 일자리도 집도 구하기 힘든 상대적 박탈감은 무시한 채 가르치듯 말한 게 화근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라고 훈계하듯 말해놓고 세금만 매기냐 이런 게 이제 2030들의 불만인데 네.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게 지금 여권의 고민이죠. 저 가상화폐의 화폐, 돈인데요. 이 통화정책이라는 게 한 국가의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가상화폐를 통해선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가상화폐를 선뜻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여권으로선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면 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가상화폐 투자를 장려할 것도 아닌데 뭘 할 수 있겠느냐며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와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소동이 있었는데 대체 3년 동안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거거든요. 네, 당시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또 3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법무부 중심으로 해서 그 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당시에도 사실상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이 출렁였고 당시에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었는데요. 하지만 가상화폐가 투자 가치가 없다는 논란 속에서 제도화하는 문제가 결국 유야무야 됐습니다. 3년 동안 법이나 제도는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만 훌쩍 커진 겁니다. 자, 내년에 바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당정청 고민이 많겠죠. 네,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도 있었고 오늘 기재위 당정에서도 이 가상화폐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장 내년 대선을 2달 정도 앞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세금 부과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수익을 얻으면 로또 당첨금처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건데요. 세금을 거둘 거면 가상화폐를 양성화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13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2030 세대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래요, 지켜보죠.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이 총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총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명단을 넘겼는데요. 최대 관심 인물이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자료가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된 건 오늘 오전. 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검사와 구본선 광주고검장,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등 10여 명의 자료가 전달됐는데 여기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전원의 자료를 보냈다며 법무부 장관의 후보 선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개인과 법인, 단체로부터 서면으로 후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유력 후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국민 추천 인사는 모두 포함하기로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이문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도 명단에 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은 사흘 뒤 회의에서 3, 4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법무장관은 이 중 1명을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최종 후보에 들지도 관심입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적절한지 따질 예정이지만 후보 추천이 전에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신임 총장의 조건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 출근길엔 유념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누구를 때리는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자, 이 지사가 이 경제정책 관련 글을 올리면 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인데, 자, 재산 비례 벌금제 이걸 두고 세게 맞붙었던데요. 네, 재산 비례 벌금제는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화하는 제도인데요. 이 지사는 같은 벌금형도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 핀란드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는 재산 비례가 아니라 소득 비례 벌금제다.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 지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지적인데요. 네, 이 지사는 잘 읽어보면 소득과 재산을 다 포함하는 의미다. 한글 독해도 못하냐고 받아쳤고요. 윤 의원은 정책에서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자, 야권뿐만이 아니에요. 여권 정세균 전 총리가 연일 공격하고 있죠. 네, 오늘은 이 지사가 잘 모르고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하는 것 같다며 총리 때 경험까지 소환했습니다. 403번째 중대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그분이 중대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자, 여권 대선 주자 중에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어서일까요? 집중 견제를 받는군요. 네, 비문인 이 지사를 때려서 친문 표식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경기도청 관계자는 행정부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고 이 지사는 내용을 보고받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촛불 역사의 중심입니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데요. 김어준 씨가 고액 출연료, 편파 진행 등으로 요즘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이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김어준 씨 퇴출 동의가 30만 명을 돌파했던데요. 그럴수록 민주당은 더 뭉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김어준 대응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언론 탄압이죠. 그나마 그래도 이런 속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인데. 네, 국민의힘은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김어준 결사 옹위에 나섰다며 김어준이 제2의 조국이냐고 물었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요. 이 김어준 씨 옹호를 했다가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 오늘 해명이 또 논란이에요. 네,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었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사과 대신 외가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도 있다. 장애인 비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억지 주장을 하는 건 옹고집일 뿐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혜영 의원이 이 절름발이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던 이제 이광재 의원 사례를 들면서 지적을 좀 수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정치인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했습니다. 이 추 장관 말대로 진실을 알리는 유일한 언론이라면 어쩌다 이렇게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 집을 팔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죠. 내일부터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토지거래가 묶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정석 기자가 지정된 지역의 분위기로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한 여의도의 아파트입니다. 내일부터 이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지역 4곳 일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여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는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급매가 나오기는커녕 기존 매물까지 쏙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매매는 하나 있을 거예요. 48평 30억 달라고 하니까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 전거래가 얼마였죠? 시가리가 보면 20억 대천? 그것도 올렸는데 38억. 신고가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파는 사람이 지금 가격보다 싸게는 안 팔 테니까.
실제로 전용 면적 118.12제곱미터가 지난 3일 24억 원에 거래됐는데 대책 발표 당일 역대 최고가인 26억 원으로 손바뀜됐습니다. 2주 만에 2억 원이 뛴 겁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가 가능한 것들은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올려서 내놓기는 했는데 시장에선 규제가 아닌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는 거다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하려고 지정을 한 거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눈썹 문신 많이 하시죠? 그런데 1992년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적용되고 있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국회에서 10년이 넘게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불법 시장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과 몸에 새기는 문신.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시술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병원보단 문신사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 통해서 간 거여가지고 그냥 당연히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제 법에 이렇게 위반되는 건 줄은 몰랐었어요. 의사분보다는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타투이스트나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아요. 문신사들의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11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합법화를 할지, 불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회 때문에 국민들이 불법 시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술이 불법이라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합니다. 불법 행위인 거를 알고 시술받은 거 아니냐. 규칙 사유가 시술한 사람 못지않게 시술 받은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다. 문신사들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이라며 직업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의료계 입장은 다릅니다. 표준화된 어떤 교육 과정이 생기고 안전하게 하려 그러면 현재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질러서 피를 내고 영구적으로 색소를 집어넣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구분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그 어떠한 실익도 없고 피해만 많다. 첨예한 이견 속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문신사법 등 관련법이 상정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MZ세대가 노조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강성 생산직 노조가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MZ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사무연구직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빨간띠 두르고 파업을 내세웠던 기존 노조와는 어떤 다른 노선을 예고했는지 안건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동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건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무연구직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힌 직원 수는 500여 명, 대다수는 입사 8년차 이하 MZ세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위원장도 입사 2년차 27살.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와 공정성에 근거한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존 노조는 이제 생산직 분들께서 얻어내신 결과이고 그분들의 권익을 중심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노조안 선을 그었습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늘 불만이었다며 기성 노조처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노조의 주축인 MZ세대는 임금과 정년을 위해 파업을 무기로 내세운 기성 노조와 달리 워라밸과 공정, 투명을 가치로 내세웁니다. 최근 SK하이닉스에서 임원 성과급이 논란이 되자 최태원 회장이 연봉 반납을 밝혔지만 MZ세대 직원들이 시큰둥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감동받았을 거예요. 아, 우리 회장님이 저러시고 받지 말라 그랬나? 왜 우리 급여가 이렇게 결정이 됐냐? 라고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사무직 노조 설립은 지난달 LG전자를 시작으로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MZ세대가 불러일으킬 노사관계 변화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토바이에서 순식간에 가방을 채가는 범행이 요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추격전을 하는 중에도 시민들의 가방을 날치기 했는데요. 경찰이 공개한 아찔한 영상, 서채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도를 낮추더니 행인 쪽으로 접근하고 순식간에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오토바이 기종을 파악했고 밤 10시쯤 도주 예상로에서 남성을 발견해 뒤쫓았습니다.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남성은 신호를 무시하고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갓길로 빠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속력을 높여 도로로 질주합니다. 3km가량을 달아나던 남성은 순찰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나서야 붙잡혔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지 20분 만입니다. 인도에서 안전하게 이제 앞길을 막으려고 검거를 하려고 했으나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이제 저희 순찰차 앞을 지나가려고 하기에 약간의 충격으로 이제 검거를 하게 되었고요.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쫓는 동안에도 다른 남성과 여성의 가방을 빼앗는 등 3번이나 날치기를 했습니다. 남성이 운전한 오토바이도 범행 직전 다른 지역에서 훔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남성을 긴급 체포해 검찰에 넘겼고 기소 결정이 이뤄진 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오늘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지난 주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 현장 화재가 인재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사 현장의 규모를 볼 때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했는데 사고 당일 관리자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남양주 오피스텔 공사 현장. 근로자 1명이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고 17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에 걸쳐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 2층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실외기를 설치를 해야 되니, 근데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뭘 만졌는지, 뭐 했는지. 경찰은 안전관리가 미흡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공사 금액은 140억 원이라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난 토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없는 휴일에 진행된 공사가 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났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시 관리체제가 돼야 되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적으로 근무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안전관리자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시청자 제보로 시작합니다. 최근 SNS 단체 대화방에 신종 범죄를 주의하라는 경찰의 당부글이 돌고 있다며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왔는데요. 알아봤습니다. 먼저 글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밤에 차를 운전할 때 누군가 창문으로 달걀을 던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와이퍼를 작동하고 물을 뿌리면 진득한 달걀이 퍼져 시야의 92.5%를 가리는데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멈추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의 글, 그림 파일 형태로도 공유되고 있는데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며 로고까지 들어있는데요. 같은 내용의 글,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SNS에서도 돌고 있습니다. 달걀 투척 괴담, 경찰청이 지난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경찰이 사칭한 가짜 메시지가 계속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달걀을 맞았을 때 와이퍼를 작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정말 그런지 따져보죠. 경찰에서 직접 실험한 영상인데요. 차량 앞유리에 달걀을 힘껏 던지고 와이퍼를 켜자 한 번에 싹 잘 닫히죠. 영국의 전직 경찰관도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역시 깨진 달걀, 와이퍼를 켜자마자 말끔하게 닫혀 사라집니다. 야간에는 실험 결과가 다를까요? 캐나다 자동차 유튜버의 실험 영상인데요. 달걀 흔적이 약간 남지만 앞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One egg,
or many eggs, day or night, really made no difference. 이들 나라 언론들도 이 문제액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와이파이를 켠다고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경찰의 사칭에 유포되는 괴담들 속지도 공유하지도 말으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자국 백신만 고집하던 중국이 해외 백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백신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사은품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라는데요. 올여름 화이자 승인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성혜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신을 맞은 노인들이 물병과 수건은 물론 계란까지 받고 100만 번째 접종자가 된 시민들은 방역용품 가방부터 꽃다발까지 품에 안습니다. 今天啊，你是咱们西城区新冠疫苗接种第100万剂次的，这个鲜花送给你。 중국 도심의 대형 쇼핑몰 앞에는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진 백신 접종소까지 설치됐습니다. 임시 접종소까지 늘리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접종 횟수는 2억 2천만 회를 넘어섰지만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1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예정된 7월 이전에 인구의 40%를 접종하겠다고 목표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한인 교빈이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지 사흘 만에 사망하자 중국 백신을 거부하는 시민들도 상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对中国的疫苗应该放心，中国的疫苗一直都是全球，不光是新冠疫苗，整个疫苗研发都是全球。 그러자 중국 당국은 외국인에게도 선택권을 주겠다며 자국산 백신이 아닌 외국산 백신 승인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오는 7월 이전 첫 외국 코로나 백신 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고 중국 관영 매체도 중국 제약기업이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손잡고 mRNA 방식의 화이자 백신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판 화이자를 생산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속도라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얼마 전 딸기가 겨울철 제철 과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드렸죠. 이번엔 여름 과일인 수박이 봄철 과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우리가 알던 제철 과일의 개념이 조금씩 앞당겨진다는데 홍유라 기자가 설명합니다. 수박은 무더울 때나 먹는 대표 여름 과일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마트에 와보니까요. 과일 코너 정중앙에 이렇게 수박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봄철 수박의 달콤함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수박을 두드리고 골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맘때쯤 먹어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수박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올해도 이제 처음 먹는 건데 기대해봐야죠. 직접 먹어보니까 달고 맛있어서 오늘 또 샀어요. 가격은 지금 계절 아닌 거 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입을 모아 봄 수박이 맛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봄엔 일교차가 커서 이때 재배되는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맛을 체감한 소비자들이 수박을 일찍부터 찾는 수요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드셔보신 고객님들은 여름철 제철 수박처럼 달다고 하셔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서울 평균 최고 기온이 14.8도로 1904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아 벚꽃은 99년 만에 가장 일찍 개화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동시에 재배 기술도 발달해 수박 출하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제철 과일 지용도도 점차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이 그라운드입니다. 심지어 공이 아니라 배트까지 날아오면 피할 방법이 없겠죠. 한 주간 명장면 염정원 기자입니다. 부러진 배트가 그대로 루친 스키의 등을 강타합니다. 바닥에 누워 통증을 호소하자 부인도 벌떡 일어나 걱정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봤을까요? 다시 힘차게 마운드로 올라와 부인을 안심시킵니다. 190m 상공에서 공을 떨어뜨립니다. 낙하 지점으로 쫓아가지만 아쉽게 공을 잡는 데는 실패합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 대학 후배들 앞에서 프로 미식축구 스타 록 브론코우스키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결국 세 번째 시도에서 멋지게 공을 잡아냅니다. 동전 기록을 15m 이상 경신한 세계 기록입니다. 높게 뜬 공을 잡은 저스틴 터너. 그런데 베이스에 걸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동료는 놀리기 바쁘고 터너는 부끄러운지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동료의 실수를 즐기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공을 잡아 멋진 덩크슛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급했는지 공은 저리로 날아갑니다. 어이없는 실수보다 동료의 표정이 더 재밌습니다. 아찔하고 재밌는 명장면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될까요? 오후에 전남과 경남, 제주에 내리기 시작해서 밤사이 중부지방에도 내릴 전망입니다. 이 비의 양이 대부분 5mm 안팎, 제주만 최대 20mm로 건조함을 달래기엔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따라 건조특보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요즘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스밸브는 잘 잠갔는지, 전열기구 코드를 뺐는지 자주 확인 바라고요. 과열된 곳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청소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10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엔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단 내일 하늘이 흐려서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지나가면 금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새는 좀 올드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름 순자가 미국에서 화제입니다. 아이고 손녀딸 할머니야.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땡큐. 바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 희생자 김순자 씨의 삶이 미국에서 재조명되고 있고 오늘 아카데미상을 탄 윤여정 씨의 영화 미나리 극중 이름도 공교롭게도 순자입니다. 영화 속 순자 씨와 현실 속 순자 씨가 척박한 환경에서 보여준 끈질긴 생명력과 가족애를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순자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